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인 건축법은요, 이 주택법과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은데요. 서로 다른 법률이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리고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비슷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확실히 구분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저희 이석규 교수님이 이런 부분까지 명쾌한 강의로 짚어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이석규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부동산공법 40문제인데 제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2장이 도시개발법, 3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실 때 2장, 3장을 관성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4장에 오늘 이제 건축법 진행을 할 텐데 4장에서 건축법하고 5장의 주택법이 7문제씩 35%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먼저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장하고 4장 건축법 먼저 하면 두 개 합쳐서 거의 20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고득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문제 출제 경향이 지문이 짧게 나와요. 짧게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를 덜 한 사람들도 점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을 진행할 텐데 건축법은 총 3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7문제 출제될 때 법 자체가 건축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절반은 토지, 절반은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물어볼 때 각도가 3가지예요. 건축물의 의의라든가 요 의의를 가지고 틀리게 해요. 이번 시험도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건축물이 뭐냐, 법적 정의를 이걸 천천히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것, 여기서 이제 시험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주 용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장과 등기부는 건축물은 용도로 분류, 토지는 지목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에서 건축물의 용도 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의 의의를 들어갈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을 하라라고 돼 있고 공작물 중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법조문을 공부할 때 지붕과 기둥 또는 이랄 때 이런 부분들을 출제자는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은 지붕은 있어야 되지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낼 때 저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이라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붕과 기둥만으로 된 건축물이 있다면 정자 건물이나 팔각정 같은 건물은 그런 구조의 건축물이니까 건축 면적은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되는 거예요. 벽으로 된 건축물은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 기둥 또는 벽이란 사실.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들 해놓고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 하는데 28회 시험에 나온 지문 중에 하나 지하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포, 창고, 차고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지문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에 한 달 전에 나온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볼 때 통째로 열을 하지 마시고 요런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하는 것, 그다음에 요런 내용들을 두세 번 반복을 해서 익숙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나와도 틀린 게 보여요.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를 공부해 놓고 그다음에 그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5가지는 건축법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낼 때 이런 정도의 양이 객관식 내기가 참 좋은 양이거든요. 지문을 4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4개를 넣어놓고 일반적인 전통 한옥, 군사시설 넣어놓고 건축법 적용 대상 인걸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암기한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령껏 객관식을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지정이 됐거나 가지정된 문화재는 요 문화재는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일반 건축가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선로 부지이기 때문에 지목은 철도 용지입니다. 대지가 아니고 그 철도 용지 안에서 이런 운전 보안 시설 설치한다든가 보행자 시설이나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 이게 오래된 법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이 남아 있는데 급탄은 연탄을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연탄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손을 봐야 될 조문이지만 딱 보면 선로 부지 안에 이러한 시설들은 철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설치하는 거지 일반 건축가에서 설치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부적 내용은 안 외워도 지문에 꼭 나올 때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 사람이 상주를 하지만 도로 한가운데에 통행료 징수시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24시간 존재하지만 차가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되지 건축가에서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는 아까 건축물이라 하면 정착을 하라고 했는데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는 정착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래 규정은 여기까지였어요. 얘네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작년에 법을 바꿔서 또 하나 더 하천구역 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로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 수문 조작하는 시설, 조작실을 만들었다. 여기는 하천법에 따라서 설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시설, 문화재, 철도 관련된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얘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중에 4개를 내고 전통 한옥 집어넣어서 건축법 적용 대상 인거 찾아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외되는 거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분리할 때는 29가지를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양이 워낙에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학개론에서도 나오고 공법에서 자주 나오는 게 요 단독주택의 분류하고 공동주택의 분류입니다. 공동주택의 분류,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순수한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 공관, 요거는 이제 옛날 말로 관사라고 한 거예요, 관사. 그래서 자, 여기서 단독주택의 다가구는 단독으로 분류되는데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다세대는 단독은 단독이고 다가구는 단독인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 그런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 참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요 다가구 주택은 일부 구분 소유가 인정이 안 되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한 건물 전체 소유자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여기서 다중주택의 요건 3가지 좀 묶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 이번 28회 시험에 1차 과목인 학개론에서 출제한 내용이에요.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며 그러나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청수 3층 이하인 것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냐 하는 문제를 냈거든요. 다중주택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옛날로 보면 고시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 3개 요건 다 갖춘 것은 다중주택. 그다음 다가구 주택으로 지을 때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요게 이제 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숫자 커진 거예요. 그래서 660제곱미터 즉 200평 이하일 것 그리고 19세대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자 여기는 건축법상 분류.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주택법하고 유사한데 다르다 한 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게 주택법 문제인지 건축법 문제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단독주택도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책형 A형 문제는 건축법이 먼저 나오고 책형 B형은 주택법이 먼저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주택법 문제인지 건축법인지 모르고 풀면 막 생각 없이 풀다 보면 헷갈려서 답을 잘못 찾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 기숙사는 건축법에 들어간다. 아파트로 분류되려면 5개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 자, 여기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은 둘 다 4개층 이하로 짓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5개층 넘어가면 아파트로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4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한다. 200평을 초과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빌라들이란 말 나올 때 법적으로 연립주택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 작은 빌라들이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 왜냐하면 660, 200평 이하로 지어야 되거든. 한 동 전체가 합쳐서 1, 2, 3, 4층 합쳐서 200평이 안 되면 다세대, 200평 이상이면 연립. 그러니까 한 층에 두 세대밖에 안 들어갔는데 세대별로 80평이 넘는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만약에 60평자보다 120평이니까 4층이면 200평 훨씬 넘지요. 큰 고급 빌라는 주로 연립, 작은 빌라들은 다세대. 빌라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공동주택 종류는 4가지. 그다음에 제1종 건생부터 2종 건생으로 29가지가 나오는데 양장 시설까지 요것들은 왜 내용이 없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는 제목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심화 강의할 때 자세히 나올 것이고 자 그래서 29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잠깐 오타 나오는데 요 장례식장이 용어 바뀌어서 장례시설로 바뀌었다는 거는 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법 용어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분류돼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매년 법이 바뀌면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용도를 알아야 1장에서 21개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용도 21가지라는 걸 알아놓고 그다음 건축물이 나갔으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나와요. 대지. 그러면 대지는 원칙적으로 대장에 등록을 해야 돼요. 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지하고 대지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대지는 원래는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라고 해서 한 개의 우리 대장에는 필지별로 13번지, 14번지, 15번지라고 지번을 붙여요. 그래서 한 개 필지별로 대장을 만들 때 한 필지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건물 짓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 그런데 여러 걸 관철을 하게 되면 토지형도 떨어지니까 둘 이상의 여러 필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짓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6가지 사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찬찬히 읽으면 되는데 이 6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로서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필지가 3개의 필지가 땅 주인 다 똑같은 사람이다. 소유자가 다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굳이 100평, 100평, 100평일 때 각각 필지마다 건물 지으면 작은 것만 지어야 되는데 300평을 전체로 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 적용할 텐데 300평을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 지으면 큰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만을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임야라든가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대지로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임야라든가 이런 땅들은 한 필지가 수십만 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평짜리의 임야가 한 필지가 있는데 내가 필요한 땅은 농어가 주택 짓기 위한 200평만 필요해. 그러면 그중에 200평 부분만 대지로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땅을 밀고 건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건물 지으면 이 건축물의 대지는 필지 전체가 아니고 일부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일부만을 대지로 전용 허가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럼 머릿속에는 원래 대지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 되는 게 원칙이나 둘 이상의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이용되는 경우 있다. 그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요건 5가지, 6가지가 있는데 머릿속에 저 지문을 보면 여러 필지라는 복수가 나오냐 아니면 일부냐 답만 찾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러한 대지에 건축물 지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는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과 분리축조해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 해서 이 공작물은 종류가 이렇게 나와놓고 요 기준이 나와요. 시험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5개를 뽑아놓고 이 높이 기준을 하나를 틀리게 해서 기준 틀린 정답 찾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 담장 같은 거 설치할 때는 2m 넘는 높이로 설치할 때는 구청 가서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옹벽 담장 높이가 1.5m다. 축조 신고 안 해도 돼요. 건축법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2m 넘는 걸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 담장 나오면 2m, 그다음에 광고판, 광고탑 이런 거 설치할 때는 4m. 광고하는 이유는 물건을 사러 오세요라고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4m다라고 하면 쉬워요. 그리고 광고 나오면 무조건 4m 넘을 때만.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걸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할 때인데 5m 넘는 것. 꿀뚝, 장식탑, 기념탑 등 다 나오고 철탑, 탑이란 용어 다 나오면 다 6m 넘을 때 요 기준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것 나오면 얘는 8m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을 받고 단 다른 건 다 넘는 건데 얘는 이하라는 것. 8m 넘어가면 주차장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고가 수저란 말은 물탱크 얘기하는 거예요. 빌딩 옥상의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들 8m 넘을 때 건축법 적용하고 지하 대표 설치할 때는 높이가 아니고 면적으로 가야 돼요. 30제곱미터 넘는 건 높이로 설치할 때 건축법상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작물이라고 하는 시험 내릴 때는 여기서 5개를 그대로 내놓고 이 기준만을 틀리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광고판, 광고탑은 높이 6m 넘는 것만 건축법 적용한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옹벽 담장 2m 하고 요 기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려요. 그래서 건축법을 좀 집중하는 게 문제가 단순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건축물과 공작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행위가 지금부터 나오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건축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수선 허가나 신고, 대수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가지. 자,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 허가나 신고하세요 하는데 이 건축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5가지를 포함해서 건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건축 허가서가 작성해서 들어갈 때 나는 빈 대지에 건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신축 허가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신축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축이라 하면 새로이 축조하는 것. 이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증축도 그렇고, 자,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를 늘리는 건데 신축과 증축은 별로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여기서 개축이란 단어가 있고 재축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서로 바꿔놔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잘 보시면 재축이란 단어를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시를 했어요. 지진으로 폭삭 가라앉았다. 화재로 다 탔다. 재해로 멸시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재해가, 이게 지문은 반드시 재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축자만 붙이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재해로 멸실한 건축물을 같은 면적 용도로 다시 짓는 건 재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돼서 내가 스스로 볼 때 도저히 못 쓰겠다 해서 철거하고 다시 지겠다 그러면 개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잘 구분하시고
이전이란 용어도 있어요. 이거는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대지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대지로라고 해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5개를 다 합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다음 건축 행위로서 틀린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개축, 재축 주의하시고 이전을 할 때 주요 구조부 나오는데 주요 구조부 종류를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요거 외울 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요 대들보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틀, 주계단에서 내기, 바보, 지지우 그러면 6가지 금방 외워요. 연습하다 보면 쭉 나오는데 아닌 거 찾으셔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력벽인데 정답이 비내력벽, 기둥인데 사익기둥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 종류 6가지가 딱 구분해야 되고 그러면 건축이라는 행위는 5가지를 포함한다는 것. 그 다음에 대수선은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그래서 대수선이라고 할 때는 대수선 주의할 점은 자, 잘 보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하고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데 잘 보시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이나 개수가 관계없어요. 무조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는 대수선 허가 받는데 수선 변경, 수리 변경은 이 기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둥을 2개를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하면 맞는 얘기예요. 기둥을 하나든 2개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가면 수선 변경은 30 이상 할 때만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 허가 받는다는 것. 이 부분만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미관지구가 나오는데 건축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용도로 바뀔 텐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할 때도 대수선 허가 받는다는 것. 그래서 대수선의 유형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 둘, 셋, 넷, 5개 던져놓고 틀린 거 찾으시오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력벽을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력벽은 증설 해체할 때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적 관계없이 대수선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제곱미터 이상 할 때 그러면 요거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수선할 때는 3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10제곱미터 할 때는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걸 여러 번 조금 복잡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나오는데 요게 객관식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아마 100년 나와도 같은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군이라고 해서 이걸 무리군으로 해서 떼거리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의 용도를 시설군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위의 시설군이 밑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용도 변경. 그 대신 밑에서 위로 가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이 시설군을 위치를 잘못 알면 답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자, 산, 전, 문 하다 보면 몇 번 하면 익숙해져요. 영, 교, 건, 주, 그 밖에 이렇게 하면 9개 시설군이 일단 머리글에도 외워놔야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시설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아야지만 외워놔야지만이 답이 풀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련시설로 쓰다가 이종 건생으로 용도 변경한다. 그럼 답은 신고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 쓰다가 숙박시설로 가야 되겠다 하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있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오는데 가장 관건이 뭐냐면 어떤 용도가 어느 군에 들어가는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요거는 이제 일단은 지금은 룰만 얘기하고 심화 강의 들어갈 때 요거 외우는 방법을 또 해줄 텐데 일단 머릿속에는 시설군이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시설이 밑에 시설로 바꿀 때는 신고하고 밑에 것이 위로 가면 허가받는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만약에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간다. 운동시설을 숙박시설로 간다. 그 얘기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허가 대상일까? 신고 대상일까? 자, 그러면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표시만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장에는 판매시설로 돼 있어요. 그럼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꿔주세요만 신청하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고르시오라고 할 때 허가 대상을 4개를 넣어놓고 답이 신고 대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미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 대상만 아니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대상이 답일 수도 있고 같은 군끼리 변경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9개 시설군을 외우시고 어떤 용도가 어느 군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할 때 사용승인에 관한 준용할 때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이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고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하고 공사해야 된다는 사실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법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규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정의 그리고 주 용도 29가지 정도로 짚어봤는데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알려주셨고 어떤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